자, 매매 효력에서는 법조문 몇 가지인데 잘 나오지도 않고요. 어렵지도 않으니까 368페이지 보세요. 자, 368페이지에 이제 과실귀속 문제가 나오는데 또 상식적인 얘기죠. 자,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의 건물을 임대차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차임을 받겠죠? 그 차임을 뭐라고 그래요? 과실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 상태에서 그 건물을 저한테 팔았다고요. 자, 매매 계약만 했지 아직 건물을 저한테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그 월세를 제가 받아가요? 여러분이 계속 받아요? 여러분이 계속 받아요. 그래서 인도 전에는 그 목적물부터 나온 과실은 누가? 매도인이 계속 취득하게 된다. 근데 아직 인도는 안 했지만 제가 매매 대금을 다 여러분한테 완납을 했어요. 근데 아직 여러분이 그 건물은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대금을 다 줬으니까 그때부터 과실은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그래서 과실이 누구한테 속하느냐? 그러면은 자,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부터 생긴 과실 그냥 그러면 누구한테? 매도인. 근데 매매 대금 완납이 이게 나오면 누구? 매수인.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들어갑니다. 매매계약 파트에서는 이제 가장 양도 많고 가장 또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죠. 물론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일단 개념부터 들어가시게 되면 매매계약은 혼자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죠. 뭘 그런 걸 물어보니, 그죠? 한쪽을 매도인으로 하고 한쪽을 매수인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책임을 누구만 지라고 지금? 매도인만 지라고 하고 있어. 그럼 매수인의 담보 책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왜 계약은 같이 해놓고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매도인만 져?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그 원리부터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럼 매매라는 것은 매도인은 그 물건과 물건에 대한 권리를 넘겨준 사람이죠. 공짜로 대금 받고. 근데 공짜로도 아니고 대금을 받으면서 넘겨주는 사람이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 또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걸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대금 받으면서 그 물건을 넘겨주는 매매 계약을 하면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다. 책임져야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담보 책임. 그럼 왜 매수인은 담보 책임 없느냐? 매수인은 뭘 주는 사람이야? 돈 주는 사람이야. 이 돈에는 하자라는 게 없어요. 담보 책임이랑 나올 수가 없다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럼 넓게 들어가면 여기서는 매매계약 파트에서 담보 책임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이 담보 책임은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이기 때문에 유상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야, 상대방부터 받으면서 하자가 있는 걸 넘겨주면 안 되지. 그럼 교환계약에서도 담보 책임이 발생될 수가 있고 임대차에서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원리로 들어야지. 그럼 당연히 임대차에서도 임대인의 담보 책임이 나와야겠죠. 임대인은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고 임차인은 차임을 주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의미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담보 책임 맨 파트에서 보지만 이건 유상계약에서 다 문제되는 거다. 그럼 증여에서는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데서는. 자, 의미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왜 문제되는지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물건이나 권리에 뭐가 있을 때, 하자가 있을 때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하자가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거냐, 귀책 사유가 없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은 좀 나중에 깊이 들어갈 때 하고. 자, 그럼 여기서 담보 책임의 내용을 주로 물어보니까 그럼 담보 책임 크게 둘로 나누겠지. 뭐에 하자가 있을 때 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뭐에 하자가 있을 때?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인데 현실은 이게 많겠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니, 물건 샀는데 와보니까 저 에어컨 샀는데 배달 와서 보니까는 작동이 안 돼. 자동차를 샀는데 엔진이 이상 있어.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는 거지. 권리는 다 왔잖아요. 자, 하지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 문제를 내요. 왜? 이게 낼 게 많거든. 이건 양도 적고 그냥 간단하니까.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당연히 임의규정이죠. 계약법은 임의규정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다 얘기됐던 거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뭐의 하자가 있을 때? 권리하자 있을 때 담보책임인데, 여기부터는 제가 저희 교재 가지고 강의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서 제가 제 교재에 있는 것을 이제 요약서에 있는 걸 프린트해서 들어갔어요. 물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인데 저하고 좀 설명의 방법이 다른지 어쩐지 하여간 요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왜 그러냐면, 자, 누구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매도인. 그럼 이제 매도인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시험 문제는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반대편인 매수인 측에서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청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시험은 주로 매도인 중심으로 문장을 잡을까요? 매수인 중심으로 문장을 잡을까요? 매수인 중심으로 문장이 나와요. 그럼 공부도 매수인 중심으로 정리해놔야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도인 중심으로 해서 담보 책임 뭐냐 이렇게 들어가죠. 이건 매수인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는 교재 보지 마시고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보랍니다.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5가지로 나눠져요. 자, 첫 번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자, 담보 책임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그 매매 계약은 유효가 돼야 됩니다. 자, 무효라면 담보 책임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권리 전부가 남의 거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이 부동산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 게 아니라 사실 이 부동산 전부 다른 사람 거란 얘기죠. 그럼 이 매매 계약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유효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이행기에 이거 취득해서 이전 등기해주면 담보 책임이든 채무 불이행 책임이든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행기에 이걸 이전을 못 해줬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 매수인이 이 매도인한테 뭘 청구할 수 있느냐? 왜 매수인 중심으로 주로 문제가 나오냐면 매수인은 뭐일 수가 있고요. 선일 수가 있고 뭐일 수도 있어. 악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의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 없다. 악의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인데요. 매도인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 매수인 중심으로 보는 게 훨씬 문제 풀기는 뭐 조금 편리하다. 물론 뭐 다르게 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거의 그렇게 냈으니까. 그럼 선의 매수인이라는 것은 매매계약 할 때 이 부동산이 병가란 걸 전혀 모르고 가건 줄 알고 샀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의 걸 팔아놓고 이전을 못 해줬다는 거지. 자, 선의 매수인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인데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는데 계속 이 계약에 묶여있을 이유는 없겠죠. 그럼 당연히 매수인은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자, 모르고서 샀으니까 손해도 났겠죠. 뭐도 청구해? 손해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특히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자, 매매계약 할 때 병건 줄 뻔히 알면서 얘한테 그 부동산을 샀어요. 너무 필요해서. 또 얘는 큰 소리 빵빵 쳤어. 곧 있으면 내 거 되니까 이행기까지는 다 취득해서 이전해주겠다고 해서 그거 샀다고. 근데 이전을 못 해주네. 자, 그럼 이 사람은 매매계약 할 때부터 이 부동산이 남의 건 줄 뻔히 알면서 샀죠? 알고 샀다 하더라도 계속 이 계약에 묶여있을 이유는 없지. 그러니까 악의 매수인도 뭐는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 지가 뻔히 알고서 샀으니까. 그래서 선의 매수인은 해제, 손해배상 다 할 수 있지만 악의는 뭐만 할 수 있다? 해제만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요. 권리 일부. 자, 갑과 을이 또 얘가 여기 그대로 돼 있으니까 이 토지 1000제곱미터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억에. 근데 이 토지 중에 일부는 200제곱미터는 알고 봤더니 병거야. 나머지 800만 매도인 거예요. 자, 전부가 일부가 타인 거죠.
그렇더라도 이 매매계약 유효니까 이행기까지 요거 다 취득해서 1000 만들어서 이전 등기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걸 못 해줬다는 거죠. 얘가 선의일 때가 있고 악의일 때가 있는데, 자, 설명 들면 이해는 돼요. 근데 어쨌든 지문 나올 때 이해해가면서 문제 풀려면은 시간이 걸리지.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선의 매수인은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전부 타인에게 속했을 때는 눈금만큼도 소유권 이전받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여기는 800제곱미터는 이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은 내가 1000원 샀지만 800이라도 이전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고 그냥 800이라도 넘겨달라는 얘기인데, 자, 근데 대금은 지금 1000을 기준해서 얼마 잡았어요? 1억. 그럼 1억 다 줄 이유는 없겠지. 그럼 200제곱미터만큼 대금을 깎아달라 하면서 손해배상 들어가겠지. 그냥 선임에서는 다 손해배상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또는 내가 만일에 800제곱미터만 이전 받을 수 있었다면 나 이거 안 샀을 거야, 내가 필요한 것은 딱 1000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얘가 문제가 돼. 얘가 매매계약 할 때부터 200제곱미터는 병거고 800만 얘 거는 줄 뻔히 알면서 얘가 또 200 취득해서 넘겨준다고 해가지고 전체 1000으로 해가지고 1억을 했는데 나중에 200을 이전 못 해주더라. 그럼 너는 이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얘 거인 800만 이전 받으라는 거지. 근데 800만 이전 받다 하더라도, 알았다 하더라도 1억을 다 줄 필요는 없겠죠. 그럼 200만큼은 깎아달라,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악의 매수인은 뭐만 한다? 대금 감액 청구만 할 수 있지. 여기에 해지할 수 있다라든지 손해배상 얘기 나오면 안 된다. 다 달라요. 전부 타인에게 속했을 때는 악의 매수인이 뭐만 해요? 해지만 할 수 있어요. 일부 타인에게 속했을 때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는 행사 기간이 나와요. 선이든 악이든 1년 내 행사하는데, 당연히 선이라면 뭐 한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1년 내야 되고, 악이는 계약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뭐 한 날부터? 계약 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자, 이런 걸 이제 장난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수량지정 매매에서 목적물이 수량 부족이거나 일부 멸실이더라는 거죠. 수량은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면적이라고 해서 면적. 그럼 수량지정 매매라는 것은 뭐 이건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매매에서 가장 주된 게 그 목적물의 면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매매 대금 결정하는 것도 뭐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수량지정 매매라고 그래요. 보통 부동산 매매는 수량지정 매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수량지정 매매라면 같은 단지에 같은 아파트 평수는 가격이 다 똑같아야 돼. 근데 그런가요? 조금씩 다르지. 그럼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위치가 어디고 뭐가 1층이냐 몇 층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해되셨죠? 예. 근데 수량지정 매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파트 분양가예요. 처음 아파트 분양할 때. 자, 그건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가격을 잡아놓고 자기가 분양받은 평수를 곱해서 분양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그러면 뭐가 됐어요? 수량 부족, 즉 면적이 부족하거나 뭐가 됐을 때, 일부 멸실일 때 담보 책임이 뭐가 있는지 그걸 보셔야지. 그러니까 자, 이제 남의 건 아니에요. 전부 다 매도인 건데, 얘들이 이 토지가 1000제곱미터인 줄 알고 제곱미터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1000제곱미터니까 곱하니까 1억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도 실제 몇 제곱미터가 돼야 돼? 1000제곱미터가 돼야 되는데, 매매 계약하고 나서 다시 측량해 보니까 이거 800밖에 안 됐다는 거죠. 뭐가 부족해요? 수량이 부족하죠. 면적이 부족하다고. 또는 이 토지가 원래는 1000제곱미터 맞았었는데 이 매매 계약 하기 전에 이미 200제곱미터가 하천 부지가 돼서 멸실이 된 거예요. 그럼 현재 남아있는 땅은 몇 제곱미터? 800인데 얘들이 그걸 모르고 이게 전체가 계속 얼마인 줄 알고 1000인 줄 알고 1억으로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일부 멸실이지. 그러니까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은
상황은 다르지만 담보 책임은 똑같아요. 그럼 매수인은 자, 선이라면 요거하고 똑같아. 어쨌든 800 이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럼 800이라도 이전해줘라 하면서 깎아달라 하면 되겠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들어가면 되겠지. 내가 800이었으면 안 샀을 거야 그러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들어가면 되겠죠? 자, 악의가 문제가 돼요. 자, 악의라는 것은 이 매매 계약할 때 이미 이 토지가 얼마만 있다는 걸 알면서 800제곱미터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얼마에 산 거예요? 1억에. 대금 깎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800제곱미터를 1억에 산 거지. 그럼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담보 책임이 발생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문제 낼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의인 경우는 담보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럼 선의 매수인만 할 수 있으니까 안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면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전부 타인에게 속했대요. 악의 매수인 뭐 할 수 있어요? 해제. 일부 타인에게 속했대요. 악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수량 부족 얘기가 나오거나 일부 매수이 나왔어요. 악의 매수인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거기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네 번째는 용의권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남의 것도 아니고 면적이 부족한 것도 아니야. 1000제곱미터 맞아. 1억에 매매 계약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토지에는 이미 병이라는 사람의 지상권이 사실은 설정돼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담보 책임이 발생하냐면 의뢰한 사람은 자기가 산 토지 1000제곱미터 다 이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권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으면 이 소유자는 이 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내가 사용도 못하는 토지를 나한테 팔았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신다면 악의의 매수인은 뭐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지. 지가 뻔히 지상권 있는 걸 알면서 사놓고서는 왜 지상권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선의만 인정되는데, 자, 선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대금 깎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지가 산 1000제곱미터는 다 이전 받을 수 있으니까. 1000제곱미터 샀는데 일부만 이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일부에 해당되는 것을 깎아달라고 하는데 이건 다 이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고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와요. 이런 경우 무조건 선의 매수인이라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매매 목적을 요 용의권 때문에 달성할 수 없을 때,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해지할 수는 없고 뭐만 청구하면 돼?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만일에 의뢰한 사람이 이 토지에다가 빨리 건물 져가지고 분양하려고 샀어요. 근데 누구 있어? 지상권 있으니까 여기에 건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그럴 때는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손해배상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 사람이 그냥 땅 사놓고 묵혀두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 있죠? 돈에 여유가 있어. 그럼 땅은 언젠가는 오른대. 그래서 뭐 거기다 건물 지을 생각도 없고 그냥 소유권만 취득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자기 때는 아니더라도 후손, 뭐 아들 때나 손자 때 오르겠지.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목적 달성했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경우는 뭐 해지할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해라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선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해제 얘기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다.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되셨고. 자, 5번은 마지막이죠. 저당권이나 전세권 행사로, 그럼 저당권, 전세권 행사했다는 것은 뭐예요? 경매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게 됐다고요. 이 전세권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 일단 문제를. 자, 그냥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는 얘기 나오면 4번으로 푸셔야 되죠. 용의권이니까. 그죠? 근데 전세권 뭐 했다? 행사했다는 얘기 나오면 5번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담보책임 내용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5번은 뭐 저당권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부동산을 샀는데,
자, 이 부동산에 이미 소유자가 한 5천만 원 정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이라는 거죠. 자,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매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인이 담보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보통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매매 계약 많이 하죠. 그 어느 경우에 담보 책임 발생하느냐? 자, 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 계약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원래 이 부동산 시가가 1억인데 그 매매 대금을 1억으로 잡지 않고 매수인이 이 피담보 채권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1억 대금에서 5천만 원 까고 5천만 원으로 매매 계약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 이 저당권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매수인이 책임져야지. 아니 근데 지가 책임 못해서 얘가 행사해가지고 경매로 다른 사람한테 날라갔다고 얘가 매도인한테 뭐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럴 때는 담보 책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또는 소유권 이전했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이거 갚아서 저당권 다 소멸 시켜주겠다. 큰 소리 빵빵 치고 1억에 그냥 매매 계약하자. 자, 이래서 얘가 믿고 1억에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큰 소리만 빵빵 쳤지 갚질 못해가지고 경매 들어와서 날아가 버린 거죠. 자, 매수인 입장에서 열 받아 안 받아? 받지. 그럴 때 담보 책임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담보 책임은 여기는 독특해요. 얘가 선이냐 악이냐를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고 똑같아요. 다른 것은 선일 때 악일 때 다른데 여기는 선악 상관없이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잃게 됐으면 당연히 이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뭐 청구? 손해배상 청구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 입장에서 만일에 이 부동산이 꼭 필요하다. 근데 얘가 저당권을 없애준다고 그러더니 뭣도 없어서 경매 들어가서 이걸 다른 사람이 경락해가면 자기는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급한 대로 요 놈이 갚아준다고 그랬지만 이 부동산이 너무 필요하니까 얘가 이걸 갚아가지고 이걸 없앴단 말이에요. 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기 소유권을 지켰어요. 그래서 취득했다고. 취득은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열 받아 안 받아? 받잖아 이게. 지가 갚는다고 해놓고. 그래서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이때는 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별거 없어요. 네가 갚는다고 한 것을 내가 갚았으니까 그 돈 내놔라 해야 되겠지. 그럼 멋있게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 주머니에서 안 나갈 돈이 나갔죠? 나가. 뭐가 나가? 재산이 나갔지. 출재상환 청구라고 그래요. 출재상환. 내 주머니에서 나간 재산 줘라. 출재상환 청구하면서 당연히 뭐 청구?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자, 격번 매수인 선악 불문하고 자,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여기에요, 여기. 또는 매수인이 선악 불문하고 돈 들여가지고 변제해서 자, 이걸 소멸해서 소유권을 보존했다는 얘기 나오면 그 들어간 돈 내놔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자, 되셨죠?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게 요거 권리 하자일 때 5가지니까 반드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봅시다.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예요. 첫째, 전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자,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일부 멸실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타인이 나와야 돼. 네. 자, 이때는 뭐만 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일부 멸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요거죠. 저당권 행사로 날아가 버렸어. 자, 이건 다 할 수 있죠. 계약 해지하고 뭐 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제가 이제 문제는 안 들었지만 우리 시험 문제 중에서는 이걸 직접 물어본 경우가 있죠. 다음 중 권리하자일 때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을 다 골라라 해서 빡 쳐놓고 그럼 이 3가지 골라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행사 얘기가 나오면 선악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크게 문제 안 되고, 타인에 속하는데 전부 타인이냐 일부 타인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것만 좀 잡자는 얘기지. 전부 타인일 때는 뭐 해제, 일부 타인일 때는 대감청.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합격해? 전부 해? 예, 전부 해? 전부 해? 예. 그래서 전부 합격하시고, 합격하신 분 중에 일부는 업을 하겠죠. 자, 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대감 되세요. 대감. 그래서 전부 뭐 해, 일부 대감. 그래서라도 잡아놓으시라고. 자,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매매에서는 또 이제 환매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환매. 그 환매는 뭐 다른 것도 들어가기가 또 애매하네. 그래서 381페이지에 그 환매까지 간단하게 하고, 시간이, 자, 교환은 뭐 거기 보시면 383페이지 보시면 교환 나오죠. 예, 뭐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양도 반 페이지야, 반 페이지. 예, 1페이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뭐랑 똑같이 푸시면 돼? 매매하고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환에서도 담보 책임 발생될 수 있다. 교환도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에 항배권 행사할 수 있다. 우연부담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잘하시면 교환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381페이지 이제 환매 가볍게 보시고, 임대차는 다음 주에 끝내면서 좀 볼 것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381페이지죠. 이거 끝나고 그 다음 코스가 뭐죠? 기출문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죠?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들어가면 돼. 자, 환매는 말 그대로 다시 산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산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으로 팔았다는 얘기지. 팔고 다시 그 부동산을 그대로 사는 거죠. 자, 근데 이 환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갑이 을과 자기 부동산 3억에 매매 계약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부동산을 이한테 넘겨놓고 다시 산다는 게 환매인데, 그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무슨 건? 환매권. 그럼 환매권이 발생되려면 매매 계약만 해서는 환매권이 발생될 수 없겠죠. 그럼 환매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걸 환매 뭐란다? 특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것도 계약이다 아니다? 계약. 이것도 계약. 그럼 두 개의 계약을 또 비교해야죠. 이게 주된 계약이고, 이게 뭐가 되냐면 종된 계약이 되면서,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시에 해야 돼요. 이것은 아까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주종관계 있지만, 그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환매 특약은 동시에 해야지 환매 특약이 성립돼요. 매매 계약 먼저 하고 나중에 환매 특약, 그건 환매 특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환매권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니까 얘가 3억을 주면 얘는 소유권 이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얘가 이 환매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해서 환매, 즉 다시 사면 그 환매를 원인으로 다시 이전 등기 받으면 돼요. 그래서 되찾아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환매권은 얘가 평생 아무 때나 행사하면 얘는 불안해 죽겠죠. 그래서 이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 기간을 정하게 돼요. 환매 특약하면서. 자, 그 환매 기간은 우리는 부동산만 얘기하면 되니까, 부동산은 자,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5년 이내. 그러니까 3년 잡아도 되고 2년 잡아도 되고 5년 잡아도 되고.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을 잡았다, 환매 기간을. 그럼 3년 후에 이 사람이 환매권 행사해서, 물론 환매 대금을 줘야 됩니다. 행사해가지고 환매가 돼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3년 동안은 얘한테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얘 거니까 얘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넘겨버리면, 자, 나중에 얘가 환매권을 행사하려니까 소유자가 을이 아니라 누구요? 병이요. 그럼 얘한테는 환매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이 환매권은 물건이 아니니까. 이 특약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특약한 얘한테만 주장해야지. 그럼 백날 특약해봐야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찾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한테 환매권이 있다는 것, 즉 환매 특약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대항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대항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또 동시에 무슨 등기? 환매 특약 등기를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과 함께 환매 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환매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환매 특약 내용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지, 환매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판례가 있는데 저희 교재가 안 나와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등기부상으로는, 자, 갑이 가지고 있다가 등기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2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명의로 주등기로 하면서 이 환매특약 등기는 이 환매특약을 기초로 해서 등기가 들어온 거죠. 그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라면 환매특약 등기는 거기에 따른 종된 등기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 종된 등기가 뭐예요? 부기 등기죠. 덧 붙여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3번이라 쓰지 않고 환매특약 등기. 그래서 환매권자 누구? 갑. 이렇게 써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환매특약 등기가 됐는데 병이라는 애가 을하고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한테 이제 매매 계약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그래? 야야, 너는 환매특약 등기 된 걸 뻔히 알면서 샀잖니? 나는 너한테 소유권 이전 못 해주겠다.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즉 소유권 이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써줬어야 된다고. 이게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판례예요. 그럼 환매특약 등기의 효력을 얘기해야지. 환매특약 등기는 무슨 효력? 대항력이지 처분 금지 효력이 없어요. 얘가 소유자인데 왜 못 해줘? 자, 가등기하고 똑같다니까, 비슷하다니까. 가등기했다고 팔아서 처분 못 하나요? 하지.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이지. 당장은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매특약 등기를 이유로 해서 매수인에게 요 소유자가 그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해줘야지. 하지만 얘는 잘못 산 거지. 왜? 뭐 된 거? 환매특약 등기를 했으니까 얘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3년 뒤에 얘가 환매권 행사를 이제 누구한테? 병한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 환매대금이 3억이야. 그럼 얘가 부동산에 올라가지고 여기에 뭐 4억으로 샀다 하더라도 나중에 갑은 얼마만 주고 3억 주고 다시 강제로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문제가 될 뿐이지 넘기는 것은 문제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뒤쪽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순간순간을 물어보면 그 순간만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자,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지 처분금지 효력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효력은. 그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 사람이 환매권을 이제 행사한다고요. 자, 여기서 환매권 행사에서 환매가 성립되는데 그럼 환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환매권만 행사해야 된다. 환매 대금도 줘야 된다. 대금도 줘야 돼요. 플러스 환매 대금. 그럼 얼마를 줘야 되냐? 환매 대금. 물론 당사자끼리 특약해서 환매 대금도 정해놓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거 주면 되는데 그게 없다면 얘가 3년 전에 샀던 매매 대금 얼마? 3억. 예.
그대로 주고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3년이나 지났는데 3년 전 가격 그대로 주고 다시 사온다. 얘야 좋겠지만 얘는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플러스, 자, 얘는 매매 계약할 때 뭐 비용 같은 거 좀 들었겠죠. 뭐 중개수수료 같은 것들, 그 매매 비용 정도는 얹어줘라. 이게 환매 대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환매가 성립되기 위해서 환매권 행사하면서 환매 대금을 지급할 텐데, 그럼 이 환매라는 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어요. 형성권이 형성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환매권 행사해서 다시 사오면 돼요. 그럼 환매가 성립됐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한 건 아니죠. 예. 그럼 환매를 원인으로 다시 가백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3번,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문제는 지금 병이라는 애가 환매 특약 등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등기를 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있을 수 없으니까, 자, 이 환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이건 뭐가 돼야 돼요? 말소를 내야 돼요. 말소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문제를 내게 되는데, 뭐 가압류 같은 것들 마찬가지예요. 환매 특약 등기 된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들어왔다든지 다른 등기가 들어왔다. 자, 그럼 환매 특약 등기가 됐다고 해서 그 가압류가 무효가 된 게 아니라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에서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게 없으면 그대로 인정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등기 백날 들어와도 뭐 다른 등기 다 유효가 되는 거지. 근데 가등기에 기해서 무슨 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중간에 들어온 등기가 다 말소가 되는 거지. 그 원리가 비슷해요. 자, 의미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서 하나 보시게 되면 환매 기간을 한번 정했으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번 정했으면. 이게 법에서 얘기한 대로 환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전에 3억 팔았다가 3년 후에 3억에다가 겨우 그때 들었던 뭐 중개수수료 같은 것만 얹어주고 다시 산다는 얘기지. 자, 얘야 좋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특약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매수인 입장이라면 제가 3억에 팔았다가 3년 뒤에 다시 3억에 다시 사겠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법은 이렇게 돼요. 근데 현실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매특약은 현실적으로는 뭘로 이용되냐 그 문제인데, 자, 뭘로 이용돼요? 담보로 이용돼. 담보로. 편집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자, 이제 얘가 그런 거지. 3억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지. 3억 빌려줘. 그럼 3억 빌려주면 담보로 잡아야 되겠죠? 그럼 법대로 한다면 이 부동산에 뭐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 근데 항상 저당권은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권리가 아니야.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저당권 가지고 돈을 회수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게 되면 누가 낙찰을 받아야 뭘 회수를 하지.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은 법대로 안 살아. 법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돈 3억 빌려줄 테니까 나 저당권 같은 거 싫어. 나한테 팔아서 일단 나한테 등기를 해. 그럼 얘는 안 하려고 그러겠지. 야야 걱정하지 마. 네가 일방적으로 나중에 3억을 갚으면 다시 찾아갈 수 있는 환매특약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이렇게 등기를 해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3억을 갚는 거예요, 이게. 3억 갚고 이 등기를 마소시키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변칙적인 담보로 이용돼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그럼 이것은 소유권을 넘겨놓고 담보로 이용하는 거죠? 넘겨줘. 넘기는 걸 뭐라고 그래? 아니, 이전, 다시 전체적으로. 양도라고 그러지. 무슨 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양도담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민사특별법의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요, 이게. 원래는 3억을 빌려주고 이제 가등기를 담보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주 심한 사람은 가등기를 하게 되면 또 본등기를 해야 되니까 아예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버려.
그럼 얘가 나중에 3년 뒤에 3억을 못 갚으면 이미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버린 거죠. 그럼 다시 본등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빌려주고 비싼 부동산을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돈 빌린 사람이 약자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돈을 빌리면서 얘가 하란 대로 이걸 하거나 가등기를 하게 되면 돈을 못 갚으면은 3억 빌리고 5억짜리 6억짜리를 뺏기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규제하겠다 나온 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 등이라고 해가지고 가등기를 담보로 이용했을 때만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도 다 여기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냥 가져가지 말고 청산절차를 거치고 차익이 있으면 돌려줘라 이 얘기지. 가담법의 기본적인 내용이야. 이해되셨죠? 예, 그 환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된다는 거 보시고, 자, 보실 것만 체크하면서, 자, 381페이지에 교재 봅시다. 의 및 기능에서, 자, 의는 다 설명했으니까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능은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 이 경우 실질이 뭐의 담보 목적으로? 채권 담보 목적의 채권 담보. 자, 요건에서는 보시면 제가 체크할 거면 빨리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동그라미 2번 시기.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과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동시에 되면서. 자, 두 번째 줄.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의 무슨 계약이라고요? 종된 계약. 잘 찾고 계세요? 예. 네. 자, 동그라미 3번 환매 대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 그림 그린 거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에다가 그 매수인이 부담한 뭐? 매매 비용이라고요. 됐고요. 자,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4번에 환매 기간 부동산 몇 년? 5년 범위 내에서 넘지 못해요. 자, 그 기간보다 길게 약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일단 정한 기간은 연장할 수 없어요.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3번 환매 등기는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 자, 요 등기를 한 거예요. 환매 특약 등기. 매매료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어떻게? 동시에. 그러면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판례들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만 잡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풀거나 이런 거 하면서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우리 매매하고 교환까지 정리를 하시고 오늘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임대차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 보시고 그다음에 민사특별법인데 뭐 지금 민사특별법을 완벽하게 다 5개의 법을 보셔야 되는데 다음 주로 전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이제 기출문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민사특별법을 이론을 보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같이 푸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앞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